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지도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북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겨울엔 바닷바람이 칼처럼 매서웠고 여름엔 그 바람이 그나마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우리 동네는 수남 장마당,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재래시장 같은 곳 바로 옆 골목에 있었어요. 아침마다 장사꾼들이 좌판을 펼치는 소리, 생선 비린내, 옥수수 삶는 냄새. 그게 제가 기억하는 고향의 냄새입니다.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떠나셨거든요. 돈 벌고 석 달이면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그 석 달이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중국으로 떠난 뒤 세상에 남은 건 저와 할머니 둘뿐이었어요. 할머니는 허리가 굽으셔서 오래 서 계시지도 못하셨지만 새벽같이 일어나 옥수수 엿을 만들어 장마당에 나가셨습니다. 저도 학교 끝나면 할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엿을 팔았어요. 그 시절엔 말이죠. 배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나라에서 쌀을 나눠주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일제시대 때 배급표 받으셨다는 어르신들 이야기처럼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배급이 자꾸 줄었어요. 어느 해엔 쌀 대신 옥수수가 오고 또 어느 해엔 그마저도 반쪽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옥수수죽을 더 묽게 끓이셨어요. 그릇은 그대로인데 물이 늘어나는 거, 그게 가난의 방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구호를 외쳤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덕에 우리는 행복하다. 저도 따라 외쳤어요. 의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동네 이장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윗분들 말씀이 곧 법인 것처럼 수령님 말씀이 곧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어린 제 눈엔 그게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제 짝꿍 영숙이네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영숙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선생님도 어른들도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없던 일처럼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게 바늘 끝 같은 느낌으로요. 그래도 그때의 일상은 지금 생각해도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명절이 되면 두부를 손수 만드셨어요. 콩을 불려서 갈고 삼배 보자기에 짜내고 간수를 넣어 굳히는 것까지 꼬박 하루가 걸리는 일이었는데 그 두부 한 모에 간장을 찍어 먹던 맛이 세상에서 제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나는 콩 냄새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가난했지만 할머니가 있으니까 그냥 견딜 수 있었어요. 그게 제 일상의 전부였고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의문이 언젠가 저를 강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 겨울이 유독 추웠던 건지 아니면 제 마음이 그렇게 느낀 건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12살이 되던 해 11월이었어요. 어머니가 아침 일찍 조용히 짐을 싸셨습니다. 커다란 보따리도 아니었어요. 낡은 청가방 하나에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설마 진짜로 떠나시겠나 싶었어요. 순화야, 엄마 중국에 돈 벌러 갔다가 석 달이면 돌아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나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어요. 6달이 지났습니다. 연락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밥을 더 조금씩 드셨습니다. 당신 몫을 줄여서 제 밥그릇을 채워주시는 거 저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게 차마 말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15살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북한에는 공개처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동네 사람들 앞에서 총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긴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장마당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걸 봤어요. 이끌리듯 따라갔습니다. 강가 공터에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었고 앞에는 손이 묶인 사람 셋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겨눴어요. 저는 그 순간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총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른들이 당연한 처벌이다. 나라를 배신한 자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총소리가 울린 그 자리에 그냥 서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는데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령님 덕에 행복하다고 배웠는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장마당에 가면 늘 보이부 사람들이 돌아다녔습니다. 보이부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 감시 조직인데요. 옆집에서 우리 집을 늘 들여다보는 것처럼 동네 곳곳에 그 눈이 있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웃음도 조심하고 한숨도 조심했어요. 할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순아야, 밖에서는 생각을 얼굴에 내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15살 그 봄이 지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자리, 할머니의 당부, 공터의 총소리. 그 세 가지가 제 안에서 천천히 뭉쳐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제 생각엔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할 때인 것 같습니다. 챕터 1에서 말씀드렸던 할머니 기억하시죠? 새벽마다 일어나 옥수수 엿을 만들고 당신 밥을 줄여서 제 그릇을 채워주시던 그 할머니가 제가 16살이 되던 겨울에 쓰러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할머니가 방 한쪽에 쓰러져 계셨어요. 숨은 쉬고 계셨지만 눈을 못 뜨셨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서 병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돈이 없으면 의사가 봐주지 않았습니다. 약도 돈으로 사야 했고요. 해열제 한 알 구하는데 쌀 5킬로가 필요했어요. 그 시절 쌀 5킬로면 저희 집 일주일치 식량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 병원비 때문에 논밭을 팔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선 그게 매일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뛰어다녔습니다. 장마당에서 아는 언니 집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옥수수 한 되를 쥐어줬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묵은 김치를 내오셨습니다. 이거 팔아서 써라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모은 것들로 겨우 해열제 2알을 구했습니다. 할머니 입에 넣어드리고 물을 떠드리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을 다 흘렸어요. 할머니는 사흘을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병원 한 번 못 가보시고 제대로 된 약 한 번 못 드시고 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아껴주셨던 분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나라를, 이 체제를 원망했습니다. 수령님 덕에 행복하다고 배웠는데 저는 그날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먼저 죽는 나라. 돈 없으면 약도 없는 나라. 그게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을 혼자 버텼습니다. 장마당에서 이것저것 팔고 남의 집 허드렛 일도 했어요. 밥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배가 고픈 것보다 무서운 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감시였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보이부 사람이 한 번 찾아왔어요. 연고자가 없냐고 어머니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중국 갔다는 말은 차마 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수용소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용소라는 건 여러분이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그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곳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웃으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얼굴에 생각을 내지 말라던 할머니 말씀이 그때 떠올랐어요. 할머니 없는 방은 너무 컸습니다. 혼자 남겨진 그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아직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저도 할머니처럼 된다는 것만큼은 알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17살 가을에 처음으로 그 각오를 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냐고요?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 할머니처럼 약 한 알 못 구해 쓸쓸히 눈 감는 것. 그게 두만강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결심의 불씨가 된 건 장마당에서 알고 지내던 언니였어요. 저보다 5살 위였는데 어느 날 장사 끝나고 둘이 남았을 때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순아야, 강 건너간 사람들 있다는 거 알지?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소문은 알고 있었거든요. 두만강 건너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키면 총 맞는다고도 들었고 잡혀오면 수용소 간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도 못 꾸리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날 언니 눈빛이 달랐어요. 나도 다음 달에 떠난다. 너도 생각 있으면 말해. 그 말이 며칠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생각했어요. 가면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 있어도 천천히 죽어간다. 어머니가 중국에 계실지도 모른다. 어쩌면 어머니를 만날 수도 있다. 그 생각이 결국 저를 움직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어요. 옷 한 벌, 옥수수 떡 2개, 그리고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어머니 사진 1장. 어머니가 떠나시던 날 마지막으로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천조각에 싸서 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쓰던 낡은 과도 하나를 챙겼습니다. 강을 건너다 짐승이라도 만나면 쓸 요량이었는데 사실 그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에 뭐라도 쥐고 있어야 덜 무서울 것 같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 무덤에 다녀왔습니다. 청진 외곽 야산기슭에 있는 작은 봉분이었어요. 풀을 조금 뽑아드리고 흙을 손으로 다독이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갑니다. 잘 살다 올게요. 소리내어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했어요. 눈물은 참았습니다. 울면 못 갈 것 같았으니까요. 돌아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골목을 나서는데 옆집 아주머니와 딱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묵은 김치 내어주시던 분이었어요. 새벽같이 어디 가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그냥 웃으며 심부름 좀 다녀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한 번 더 바라보시더니 말없이 호주머니에서 옥수수 떡 하나를 꺼내 쥐어주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그 떡을 받아주는데 그때서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 알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모른 척 해주신 거겠지요. 어르신들은 다 그런 눈이 있으시잖아요. 말 안 해도 아는 눈이.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리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고향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3가지로 기억합니다. 칼 한 자루, 2개의 얼음 구멍, 3번의 총소리. 2010년 12월 저는 17살이었습니다. 장마당 언니와 약속한 날은 금은 무렵이었어요. 달이 없는 밤을 골라야 했거든요. 달빛이 있으면 강 위에서 실루엣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해가 지기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그렇게 더디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지 무서워서 떨리는 건지 구분도 안 됐어요. 품속에 넣은 과도를 몇 번이나 손으로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사진도요. 밤 11시쯤 됐을까요? 언니가 왔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눈빛으로만 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말없이 따라 나섰어요. 두만강 쪽으로 걷는데 발소리도 숨소리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영하 20도는 됐을 겁니다. 코끝이 얼어 감각이 없었고 손발은 이미 굳어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강가에 다다랐을 때 처음으로 두만강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하얗고 넓은 얼음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언니가 먼저 발을 내디뎠어요. 저도 따라서 얼음 위로 올라섰습니다. 발밑에서 삐걱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최대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숨도 크게 못 쉬었습니다. 절반쯤 왔을까요? 갑자기 발밑에서 우지직 소리가 들리더니 그대로 빠졌습니다. 첫 번째 얼음 구멍이었어요. 허리까지 차가운 물이 들어찼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가 안 나왔어요. 언니가 손을 잡아당겨줬습니다. 간신히 기어 나왔어요. 온몸이 젖었고 옷이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얼마쯤 더 갔을까요? 또 빠졌습니다. 2번째 구멍이었어요. 이번엔 더 깊었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찼어요. 어머니 사진이 젖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상하죠? 죽을 수도 있는 순간에 사진 걱정이 먼저 났으니까요. 발버둥을 쳐서 혼자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얼어서 과도 자루를 쥐는 감각도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탕, 탕, 탕. 3발의 총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머리 위쪽이었어요. 순찰대가 발각한 겁니다. 언니가 뛰어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냥 달렸습니다. 얼음 위를 젖은 옷이 얼어붙은 채로 맨정신으로 하늘을 향해 딱 한 가지만 빌었습니다. 살게만 해주세요. 딱 한 번만요. 중국 쪽 강둑에 발이 닿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이 느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언니가 일어나 여기서 있으면 안 되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과도가 있었어요. 어머니 사진도 찾았습니다. 젖긴 했지만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고 옷은 판자처럼 굳어 있었지만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강 이쪽에서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북한 하늘과 똑같이 추운 중국 하늘이었지만 그 공기가 그날따라 왜 그리 다르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을 건넜으니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중국 땅을 밟자마자 알았습니다. 언니가 이끄는 대로 한참을 걸었습니다. 새벽빛이 스며들기 전에 어느 농가에 도착했어요. 조선족 아주머니 댁이었습니다. 조선족이라는 분들은 중국에 사시지만 우리말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같은 핏줄이라고 위험을 무릅쓰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그런 분이셨어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방 안으로 들이시고 뜨끈한 국물을 떠다 주셨습니다. 첫 번째 숟가락을 뜨는데 눈물이 국그릇에 뚝뚝 떨어졌어요. 짠지 뜨거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 그러니까 경찰이 탈북자를 잡아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면 수용소행입니다. 그러니 낮에는 방 안에 숨어 있고 어두워지면 아주머니 댁 일을 거들었어요. 밭일, 설거지, 빨래. 시키는 건 뭐든 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몸으로 때워야 했어요. 중국말을 한마디도 몰랐거든요. 손짓 발짓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언니와는 한 달쯤 함께 지내다 헤어졌어요. 언니는 다른 루트로 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언니가 말했어요. 순화야, 어디서든 살아남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언니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지금도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혼자가 된 뒤로 더 무서웠습니다. 식당 주방 일자리를 어렵게 구했는데 주인이 신분을 알면서도 써줬어요. 대신 임금은 절반도 안 줬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신고당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공안이 단속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주인이 급하게 저를 창고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쌀포대 뒤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참았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와 보니 다리가 풀려 서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조선족 교회에서 봉사하시던 분이었는데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으로 갈 방법이 있어요. 그 말이 꺼져가던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어딘가 이 중국 땅 어딘가에 계실 텐데 그 넓은 땅에서 어떻게 찾겠어요. 수소문도 해봤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면 거기서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가족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선교사님께 들었거든요. 그게 제게는 한국행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됐습니다. 강을 건넌 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여정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알려주신 루트는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그렇게 세 나라를 넘어야 했어요. 들었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지도도 없고 말도 모르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냐고요. 선교사님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중간중간 연결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 말 하나만 붙들고 떠났습니다. 중국을 벗어나는 것부터가 고비였어요.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수 없으니까 산길로 넘어야 했습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 뒤를 따라 밤새 산을 걸었어요.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신발 밑창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걸었어요. 그 산길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계셨어요. 50대쯤 돼 보이시는 아주머니가 발을 절뚝이시면서도 한 번도 앉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보면서 저도 이를 악물었어요.
라오스에서 며칠을 묵었습니다. 작은 교회였는데 목사님 내외분이 말도 안 통하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밥을 주시고 옷도 갈아입히시고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두 손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들도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셨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그 마음은 알 것 같았습니다. 가장 험난했던 건 태국 국경이었어요. 강을 또 건너야 했거든요. 두만강보다 넓지는 않았지만 이번엔 물이 녹아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조각배에 여러 명이 올라탔는데 배가 너무 낮게 깔렸어요. 물이 발등을 적셨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다들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사진을 품에 꼭 쥐고 앞만 봤어요. 태국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문이 보였어요. 태극기가 보였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안 떨어졌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안내해 주신 분이 등을 밀었어요.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분이 한국말로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목이 메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직원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2달 넘게 버텨온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나중에 들었는데 그 루트로 한국에 오는데 보통 1달에서 석 달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달하고 조금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몇 번이나 잡힐 뻔했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장 힘든 순간마다 꼭 한 명씩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조선족 아주머니, 선교사님, 라오스 목사님 내외분 안내해 주신 분들.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낯선 사람을 도와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분들의 은혜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한국 땅을 처음 밟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냐고요?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 냄새인지 온도인지 아니면 그냥 제 마음이 그렇게 느낀 건지. 그냥 달랐습니다. 여기서 살아도 된다는 느낌이랄까요? 하나원이라는 곳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교육시설이에요. 거기서 처음으로 김치찌개 말고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맛이 달랐어요. 북한 된장이랑은 다른 맛이었습니다. 뭐가 들어간 거냐고 옆 사람한테 물었더니 웃으면서 그냥 된장이요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된장인데 다른 맛. 같은 말을 쓰는데 다른 표현들. 처음엔 그게 다 낯설었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물건이 너무 많았거든요. 라면만 해도 수십 가지였습니다. 북한에선 라면 한 봉지가 귀했는데 여기선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를 만큼 많았어요. 24시간 편의점도 신기했습니다. 밤에도 불이 켜져 있고 언제든 뭔가 살 수 있다는 게요. 처음 몇 달은 그냥 편의점 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기선 굶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요.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식당 일, 공장 일, 편의점 야간 알바.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30이 다 됐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살 때랑 뭐가 다르지? 거기서도 그냥 살았고 여기서도 그냥 살고 있구나.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즈음에 우연히 이명웅 콘서트 표가 생겼어요. 지인이 못 가게 됐다며 제게 줬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 없이 갔습니다. 공연장이라는 곳 자체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수만 명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순간 저는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도 울고 계셨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손수건을 하나 건네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고향 옆집 아주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떡 하나 쥐어주시던 그 손이요. 자유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큰 게 아니었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따라 부를 수 있는 것. 옆 사람과 눈이 마주쳐 웃을 수 있는 것.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것. 지금도 북에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납니다. 할머니 무덤, 수남 장마당 골목, 그리고 어딘가에 계실 어머니.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청진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 무덤에 꽃 한 다발 올리고 어머니를 찾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이산가족의 아픔이 어떤 건지. 그 기다림이 어떤 건지. 저는 오늘도 그날을 기다립니다. 강을 건넌 17살 소녀가 이제는 두 발로 서서 그날을 기다립니다.